막대한 주식시장의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걸어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달의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달의 주식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알찬 시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셀트리온의 치료제 임상 이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레퀴노나주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중환자 발생률도 크게 낮추고요. 회복 기간도 3일 정도 이제 단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함께 식약처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까지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이제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이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토종 1호 치료제가 탄생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삼형제가 모두 다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이제 어제 발표를 보면은 일단 신약에 대한 개발 역량은 일단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실제로 매출을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매출에 따른 이제 수익성을 보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그를 치료를 받아서 약 한 200만 명이 공급을 받으면은 매출의 약 1조 6천억에서 2조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의 반인 100만 명이라면은 8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한 연간 1조 1천억이니까 거의 연간 매출액에 맞먹는 규모가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유럽의 경우에 일단은 그러한 리제네놀의 어떤 그 치료제가 사실 그 처방 그 효과가 미국 같은 게 20% 미만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자체로 봐서는 그 규모가 물론 1조가 작은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치료제 어떤 P값이 있는데 그게 이제 0.0가 넘으면 약간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수치가 넘은 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은 이제 한국 파마라고 그게 이제 개발한 게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넨세라고 경희대에서 인도에서 실험을 했어요, 임상을. 그래서 임상 결과가 이상이 끝났는데 기존의 그 인도의 그 치료제들은 효과가 68%인데 이건 95%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파마가 어제 계속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이 이루어지만 우리 한국 파마 같은 기업들은 외국에서 임상을 했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한국 파마가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오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좋은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약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너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봐서는 한번 또 오후에는 한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거의 주시장 중에 많이 밀리는 시간대거든요. 맞아요. 항상 특히 이제 10시 반 되면 또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지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일단 한번 끝까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럴까요? 오후장에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한국 파마가 굉장히 조금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한국 파마가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는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뒤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실 텐데요. 계속해서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거침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단계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길게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고 단계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금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면 먼저 코스피입니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0.11% 상승하면서 3,151선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0.25% 하락하면서 97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개인의 매수세만 강하게 들어오고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 던져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2,439억 원, 외국인도 1,533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림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567억 원 정도 차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좀처럼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파란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함께 주가가 밀리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은 2차 전지 관련해서 훈풍 바닥가면서 오늘 3.6%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넘어서 100만 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가고 있네요. 0.2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역시나 애플카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애플의 중대 발표가 애플카와 전혀 상관없는 발표가 나오면서 현대차의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 그룹주가 일제히 좀 하락하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9% 주가 밀리고 있는 현대차고요. 반면에 오늘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와 카카오는 흐름이 좋습니다. 각각 2.39%, 0.99%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 SDI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는 그래도 영국에서 지금 니로 EV가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12% 상승하면서 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역시나 실적 개선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 5.48%나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15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포스코도 0.35%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계속해서 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다 5%대에 좀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CJ는 역시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무려 4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2.78%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0.26% 상승하고 있네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조금 높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3.51% 상승하면서 19만 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콘텐츠 관련해서는 오늘 좀 약세 보이고 있네요. CJ ENM 2.32%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KMW 0.12%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밖의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여행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월부터 전 국민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영이 되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아마 국민 대다수가 여행일 겁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참 좋은 여행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12%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7%대, 모두투어도 4.57%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중 5.54% 상승하고 있고 롯데 관광개발도 5.53%, 3.5%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파크는 파란불 켜내고 있네요.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지금 양시장 모두에서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역시나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나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외국인이고 네네. 기관이 또 포지션을 또 매도로 바꿨네요. 네네. 이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오늘 옵션이 만기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 콜옵션에 어떤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콜옵션의 그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양상은 우리 외국인들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네. 지금 유일하게 선물에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뭐 거래소에서 판다 하더라도 네. 선물에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건 오늘 콜옵션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일이거든요. 내일. 이제 오늘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네. 이제 옵션 만기를 지나면은 내일 얹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막판에 지수가 빠진다면은 내일 오를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오늘 막판에 올린다면 내일은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그런 식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 동향을 보면서 선물 자체가 순매수 기조가 유지된다 하면은 그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코스닥이야 뭐 지금 뭐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일단 셀트리온이 일단 바이오주대로 어떤 하락을 주도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따 뭐 오후에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셀트리온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후에 반등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뭐 대형주 이런 것들은 오늘 뭐 현대차가 많이 밀리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어떤 단기적인 자율적인 뭐 주종으로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데 네. 아까 뭐 2차 전지도 있지만 또 빌 게이츠가 칭찬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소아마비 백신을 그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 칭찬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LG화학에 대해서 연도를 봐야 되는데 네. LG화학은 뭐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목표가도 보니까 뭐 120만 원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120만 그래서 원까지요? 일단은 와. 이제 100만 원 선에 이제 안착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당 관련 기대감인데 네. 이미 뭐 지금 배당은 뭐 12월 결산이 끝났지만 네. 어차피 뭐 분기 배당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섣부른 매매보다는 좀 한번 관망할까요? 관망했다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쩜 우리 개인은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진짜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탁금이 어제도 2조가 늘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70 거의 5조 육박을 해요. 네. 우리가 그러면 연초만 해도 한 65조 하던 게 지금 계속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막 주식을 하면서 중고등학생까지요? 뭐 삼성전자 이런 걸 사면서 오. 실제로 뭐 SNS에 또 경험담 올리고 또 뭐 그런 걸 요즘 약간 열풍이네요, 진짜. 네, 고등학생들도 그걸 뭐 공부시키는 고등학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뭐 경제에 빨리 눈을 뜨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 너무 또 되면은 뜨겁게 가열되거나 하면 공부를 안 하죠. 요거에만 매달릴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돈이 움직이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그러네요, 때는 또. 학생들이 좀 하기에는 좀 이거로는 좀 제약을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조금 우려감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일단 무조건 삼성전자부터 사니까 지수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역기능이랄까 그런 건 아직 모르겠지만 네.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나 뭐 잘 모르시는 분은 투매를 할 수가 있고 한번 그렇죠. 흔들면은 맞아요. 그때가 이제 어떤 그 바닥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까지 조금 고려를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애플이 아직까지 뭐 정확한 현대차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명확한 소식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애플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현대차가 지금 오늘 조금 2%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정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그 미국에 나온 뉴스 보면은 네. 이제 그 애플하고 그 자동차를 계약을 해서 네. 생산하는 업체는 독이든 성배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네가 그 애플에서는 유리하지만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죠. 자기네 그 어떤 브랜드라는 거 오히려 애플 때문에 네. 훼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와서 약세를 보이는데 일단은
계약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일단 계약이 체결된다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쵸. 있는데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현대차가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이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은 파란불일 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많이 올랐는데 네. 좀 오늘 빠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 전에 못 잡았던 분들은 좀 오늘은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네이버가 카카오를 봤을 때도 네. 네이버는 많이 빠졌었거든요. 빠졌다 카카오는 그렇죠. 올랐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계리흡이 벌어지니까 또 네이버가 어제부터 오르고 있거든요. 네,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일단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제가 뭐 강조를 하지만 네. 뭐 3일 빠지면 사고 이틀 오르면 팔 이런 어떤 그런 전략이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현대차가 네. 뭐 오늘 실적하고 내일 실적이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단기적인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길게 가야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이제 심심하신 분들은 그런 전략도 3일 좋다. 빠지고 이틀 오르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전략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달라스 주식그라운드 오전장 그라운드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 킹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름방송 509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기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 하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증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증시의 역사, 90년대에 이제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90년대로 진입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90년대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년대 맞죠, 오늘? 네네 맞습니다. 네. 아마 90년대 오늘 한 시간에 될지 몰라서 만약에 안 되면은 다음 주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9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외국인들한테 직접 투자 허용을 합니다. 92년도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그 증권 시장 자체가 개방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한 뭐 코리아 펀드라든가 네. 아니면 투신사의 외수증권,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통해서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92년도에는 이제 전격적으로 외국인한테 그런 허용을 합니다. 직접 사실 투자를. 생각보다 좀 늦게 허용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하다가 네. 92년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취약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허용하니까 네. 이제 판단 기준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뭐 트로이카서부터 뭐 이런 바 이렇게 뭐 무차별적으로 그룹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어떤 판단 기준이 이제 외국인들이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의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가 투자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 EPS라든가 BPS, EPS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BPS는 이제 주당 순자산. 그래서 이제 per PBR은 이제 다 아시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per PBR은 계속 반복이 돼요. 항상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per나 PBR은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뭐 우리 알것 이렇게까지 같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블루칩으로 이제 블루칩 우량 대형 우량주. 네.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 테마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블루칩이라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유동성이 중요해요. 외국인이나 우리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뭐냐면은 살 때는 상관이 없는데 팔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중요하군요. 유동성 때문에 업종 대표주 우량주를 살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거래 규모가 되고 네. 그다음에 시총이 좀 높은 종목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팔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뭐 갑자기 이제 올라서 그렇지만은 네. 움직임이 참 둔한데 맞아요. 원래 엉덩이가 그쵸. 무겁잖아요. 워낙 이번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봐야죠. 어느 정도 뭐 실적이나 그다음에 자금이 유입이 되야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준 자체가 92년대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 허용이 되면서 발생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나가다가 97년대 우리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IMF 해가지고 이때 이제 증권 시장이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277까지 빠지거든요. 1000까지 갔던 게. 그래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 거의 파산됐어요. 왜냐하면 그랬겠네요. 이제 대응이 안 그때만 해도 되겠네요. 뭐 신용거래 미수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방적으로 빠지니까 네. 이제 오르겠죠 하다가 점점 무리수를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받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셨구나. 파산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일방적으로 빠질 때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막 올랐다 또 계속 빠지고 이제 지하실이 뭐 1층, 2층 가다 보니까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파산 얘기가 왔고 그때 그 당시에 또 이제 98년도, 99년에 대우 사태가 있었어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대우 사태가 뭐냐면 대우그룹이 부실되면서 대우그룹의 그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 망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난리 사실은 났었죠. 제가 했던 이 현대투신도 대우치 때문에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탁 자산에 대우 채권이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운용사 있을 때는 그쪽은 하지 말아라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점으로 나오면서 네. 채권 쪽에서 막 그걸 샀더라고요. 정말요? 결국은 이제 회사가 현대투신이 그래서 사실 망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네. 원래는 신탁 펀드는 그 시가 평가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입혀야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투신사의 펀드는 은행의 예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저기 투자자들은 인식을 못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자체도 네. 판매를 할 때 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률이 은행보다 높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유출을 했는데 네. 이제 대우 채권을 상각을 하면 이제 저기 한 60% 70%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30%밖에 안 듣는데 네. 회사에서 물어준 거는 투신사들이 물어준 건 거의 90% 이상을 물어줬어요. 그렇게 많이요? 그러니까 이제 삼투신이다 그때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렇죠. 뭐 지방도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신사들이 이제 명맥은 있지만 주인이 다 바뀐 거죠. 뭐 정부 공적 자금도 들어왔지만 일단 네. 그래서 다 그때 이제 주인이 바뀐 게 대우 사태. 그게 이제 98년도 99년대 사건입니다. 사실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98년 2000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네. IMF 터지고 나서 DJ 정부가 이제 막 이런 IT 기업 육성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때 이제 코스닥이 형성되면 그때 뭐 버블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랬겠죠. 남들은 이제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대우 채권 때문에 열받는데 한쪽에서는 여기 투자하는 사람 뭐 100배, 맥백 막 나온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때 또 뭐가 나냐면은 IT 버블이 되니까 네. 막 그때는 이제 이 상장을 막 하게 되면은 막 그 전에 액면가 대비 50배, 막 100배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일반인들이 네. 그 아깝지 같은 생각하는 게 뭐 새로운 이런 게 막 100배, 막 200배 오르니까 뭐 50배도 싸다 이제 많이 들어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프리코스닥에서 다 거기서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IT 버블로 해가지고 돈을 네.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결국엔 다 그걸 재투자를 프리코스닥 해가지고 전부 이제 파산이 된 거죠. 결국에는 다 파산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면 저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벌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 난 거를 뭐 뭘 사 먹든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걸 다시 대부분 재투자하시는지 사람들이 또 모르겠어요. 그 금액에다 돈을 또 투자해서 맞아요. 하다가 한번 해서 망가지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자한테 그래요. 굳이 처음에 정한 종목이 있으면은 이익 네. 나면은 그거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니까요. 여행도 가고 네, 이래야지. 써보기라도 했으면 그쵸. 그러니까 억울하지라도 너무나 억울하죠. 않지. 써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그래서 문제가 투자금이 높아야 이제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쵸. 계속 예. 투자금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때는 이제 다양한 투자기도 출연하면서 이제 91년도에 이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합니다. 이게 91년이고. 굉장히 역사적이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92년도에 이제 아까 외국인 직접 투자 허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93년도에 금융 실명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때 한번 주식시장이 출렁였죠. 네. 근데 이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보름 만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고 그때 파는 사람들은 또 멘붕이 온 거예요. 갑자기 보름 동안 빠지다가 갑자기 튀어올라 보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금융실 때 충격이.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95년도에 드디어 이제 수출 100억, 1000억 불 달성이 1000억 불. 되고요. 그다음에 96년도에 이제 증권사가 이제 막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점포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내.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재경원에 지금 기획재정부 입김이 세가지고 네. 그때만 해도 완전 거의 간치금융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아니지만 아니죠. 재경부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끝발이 있었어요 그쪽에. 지금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점포를 내면 일일이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점포를 이제 자유하는 바람에 이때 또 증권사들 또 경력 지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당시에.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이제 코스피 선물 시장이 96년도에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개장이 돼요. 그러니까 개장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네요. 96년. 그다음에 이제 96년도에 코스닥 시장 같이 개설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97년도에 IMF 금융지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또 외국인들한테 투자 허용을 했지만 네. 한도가 있었어요. 뭐 10%, 8%, 공공재는 8%, 일반 10%인데 그거를 이제 완전 철폐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IMF 되면서 이제 5개 시중은행이 퇴출이 되죠. 이때 맞아. 이제 은행도 투자한 사람들이 완전히 부도가 난 거죠. 왜냐하면 파산이죠. 그때만 해도 좌우지간에 우리 일반인들은 네. 나이 드신 분이나 보면 이제 은행은 안정적인 그 직장이면서 그 투자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은행주를 사는 거는 일단 네. 이제 배당 개념, 예금의 개념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은행들이 망가지니까 이제 주식이 휴지가 돼서 이때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멘붕이 왔어요. 손해를 엄청 보셨어요. 진짜 혈압 네. 엄청 오르셨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99년도에 대우 사태가 발생됐을 때 말씀드렸죠 제가. 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채권 시가 평가제. 이게 대우 사태 때문에 된 거예요. 대우 사태 왜냐하면 채권은 보통 이자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네. 대우 사태가 되니까 이제는 채권도 시가로 평가를 하자. 이게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또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또 발생이 이건 됐어요. 뭐예요? 현대그룹이 이제 그 현대투신 때문에 네. 이런 유동성 위기가 왔어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그때 현대그룹이 이제 국민투자 인수를 할 때 네. 계열사들 자금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그다음에 문제 이제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그러고 아까 현대투신이 네. 뭡니까? 그 대우체 그 때문에 손실을 물어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 때니까 이제 그거를 손실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었죠. 네.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네. 많았네요. 진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남북 공동선언 발표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제대로 가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한다 철폐하면서 외국인들 투자자가 이제 증가가 했죠. 그래서 92년도 초기에는 470명밖에 안 됐어요. 거의 없네요. 그래서 없는 이제 거네요. 이게 1만 명 돌파한 게 약 12년 만에 2014년에 이제 10,000명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이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한국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약간 우리나라에 교포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좌는 네. 미국인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죠. 이민 갔거나 영주권. 그게 이제 검은 머리 한국인이 그다음에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그다음에 이제 조세 회피 지역에 또 있었어요. 뭐냐면 버뮤다나 버진 아일랜드. 지금도 조세 회피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이 이거는 이제 그 본사가 외국에 있으니까 이제 네. 외국인으로 둔갑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그래서 추적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가진 이런 용어가 나고 왜냐하면 이제 그 개인으로 투자하면 이게 근거가 나타나니까 자기의 어떤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조세 회피 지역을 이용한 그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 그때부터 개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외국인들의 투자 기준은 퍼예요, 퍼. 퍼. 역시나 뗄래야 뗄 수 없는 퍼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92년도 1월 3일 날 이제 외국인들을 허용을 했지만 실제로 그 허용 범위가 상장 법인은 10%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총 지분율이 10%. 그다음에 공공법인은 한전이라든가 이런 통신사들 이제 8%인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SK텔레콤이나 이런 네. 통신업종은 50%까지밖에 못 써요. 그게 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통신업종도 이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100%가 안 돼요.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퍼가 낮으면 저평가, 퍼가 높으면 고평가.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산종이 태광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태광산업은 쳐다도 안 본 종목이 사실은 사양산업이거든요. 섬유 쪽인데 그 거래도 거의 없었는데 외국인이 막 접어줘가지고 태광산업을 사기 왜 시작하니까 외국인은 이걸 샀을까요? 퍼가 낮으니까. 그냥 퍼 때문에. 네, 접어줘. 그래서 그거 급등을 하나 했죠. 보고. 와. 예. 그래서 그때 대한화섬 신풍제 돼가지고 접어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네. 대한화섬도 이제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80년대 말에 이제 트로이카에 물려가지고 네. 여기 이제 잘 그렸는데 트로이카에 물려 있는 바람에
저퍼즈에 동참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차를 타가지고 또 손실을 보죠. 고점에 또 매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성이라 한번 나오는데 이제 성질이 급하다가 이제 급하지도 않으면서 어쩌다가 이제 막 막판에 막 오르면 이제 못 잡는 거예요. 잘 기다. 그때 이제 막차 그러니까. 타가지고 그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때 다 던지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물량바지가 되는. 맞아요. 아 정말. 여기 이제 태강산업 주가인데 네. 자체에 오시면 이제 이게 99년도, 90년도 초반을 보세요. 그때 이제 최저가 54,000원이죠. 54,000원. 근데 지금 보면 얼마냐면은 그 당시에 약간 80만 원 갔으니까 한 16배 오르게. 지금은 이게 17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 당시로 봐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네. 일단은 12월 14일 날 보면은 약 54,000원인데 그 93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60만 원이니까 약 20배 오른 거죠? 와. 그렇죠. 아, 12배. 12배 오른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저포주라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 네. 92년, 93년. 그다음에 이제 대한화섬인데 네. 대한화섬이 92년도에 얼마였어요? 25,000원이었죠? 네. 이게 93년도에 175,000원이에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그거는 이제 단기간에 그래서 엄청 몰랐죠. 네. 거의 뭐 이게 10,000원도 안 됐었는데 사실은 거기 이제 보면 한 15,000원 정도 될 텐데 약 한 그때만 해도 10배 이상 올랐어요. 와. 대한항 단기간에. 저 외국인이 이래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모르니까 우리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막 그래가지고 뭐 주가를 계속 올리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도 그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강산업하고 이제 대한화섬이 이제 그때 주도주가 됐는데 그때 이제 상승률을 보면은 태강산업이 4.8배 올랐어요. 그래서 92년대 퍼가 최고가 0.7, 1.0. 주가가 이제 46,000원에서 21만 5천원 올랐고요. 네. 대한화섬은 퍼가 보시면 0.8, 1.4에서 92년도에 1.0, 6.6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가도 어떻게 돼요? 15,700원에서 15만 8,900원 해가지고 1년 동안 10배가 올랐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퍼가 진짜 중요하다는 게 확 그렇죠. 느껴지네요. 그 당시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퍼가 뭐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뭐 이상하다. 우리는 뭐 트로이카 뭐 이런 것만 아는데 은행주만 알았는데 네. 외국인이 느닷없이 와가지고는 뭐 저퍼즈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혁명이라 그랬어요. 아. 저퍼즈 혁명. 응? 혁명이잖아요. 뭐 그러네요. 우리가 진짜 몰랐던 게 갑자기 확 띄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저기 막 안 쳐다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퍼가 종목들이 뭔데? 오르니까. 막 이랬을 예. 것 같은데. 그 전부 섬유주 아니야 대한화섬도. 그러니까 10배 그러니까. 올랐죠. 그다음에 와. 이제 신영 와코로라고 신영 이제 의료업체도 그렇죠, 의료. 네. 5배 올랐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도 그때 이제 고가지는 불렸고 3.8배 올랐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SK텔레콤은 대형 우량주였거든요. 이제 우량주니까 뭐 업종 대표적으로 알았는데 네. SK텔레콤이 갑자기 이제 막 저퍼주로 되면서 이런 무거운 주식이 또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칠성 이제 음료 네. 저거 업종인데 이것도 3.4배 올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장 기업의 평균퍼가 91년도에는 17.1이었고요. 네. 90년대 25.2였는데 이 종목들은 보면 뭐 1.0 이러니까 아, 진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엄청 싼 거지. 이걸 왜 안 사지 이랬겠네요. 그렇죠. 외국인 외국인이 입장에는 보기에. 이거 한국인들 바보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이걸 왜 안 사?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퍼즈 혁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퍼즈 혁명. 이럴 때가 있었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PBR을 또 기준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어. 이제 칼 밀러라고 이 사람은 이제 민병갈인데 네. 이제 기아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인으로서 이제 한국에 기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PBR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증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수많은 수익을 남겨줬고, 그다음에 이분은 중장기 투자 여러 가지 IMF 때도 손실을 안 봤어요. 대단한 중장기 분이시네요. 투자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년에 뭐 천리포 수목원을 만들었다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 진짜 실제로 만드셨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걸 남겼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천리포 수목원을 만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투자 기준이 결국에는 이제 저포 종목의 저 PBR 종목. 두 가지를 고루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PBR 종목도 이제 PBR 혁명도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대성산업, 만호제강, 삼성전자, 한국주철간, 성창기업, 태광산업, 대한통운, 해인 지금 다 있는 종목들이죠. 네. 그래서 그때 저 PBR 종목들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대성산업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대성산업이 93년도에 그 BPS가 16,000원인데 네. 실제로는 주가가 16,000원인데 BPS는 6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싼 거죠. PBR 기준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000원 주가가
96년 10월에는 6만 7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07년에는 이제 28만 4천 28만 원까지 4천 갔어요. 원이요? 네. 와.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IMF 때도 피해가 없었어요. 장기 투자에서. 그래서 이제 이때 저 PBR 이제 혁명이 또 일어났는데 네. PBR주는 이제 외국인보다는 네.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이 이제 개발한 종목들이 많아요. 뭐 찾아다니면서 네. 그걸 보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가 네. 93년도에 이제 전격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자금 중에 상당히 가짜명 계좌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돈탐하라는 이런 뭐 계속 화제됐었어요. 뭐 차명 계좌가 많다. 네, 뭐 맞아요. 이래가지고 한때 굉장히 문제되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실제로는 시가총액의 2%밖에 안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막 50% 될 줄 알았는데 2%밖에 안 된 거죠. 2%는 거의 없는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시에 이제 뭐 자금 인출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해외나 지하장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주식장이 이제 폭락을 했죠. 우리 네. 경제에 치명타가 이제 예상이 이제 됐는데, 그래서 10월 위기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보름 동안 막 9% 정도 하락하면서 개인들이 투매를 했어요. 근데 15일 만에 회복이 됐어요. 이게 또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때늦은 후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15일 만에 와, 내가 15일만 버텼어도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와. 좀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이제 차명 계좌 얘기해가지고 사실 보면은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차명으로 많이 매매를 하는 건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감독원에서 네. 자수하라 그래요. 손들어라 하는데 자세라랑 너무 귀엽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수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겠죠. 굳이 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차명 계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저게 있는데 네. 그렇게 되고, 하여튼 금융실명제 가지고 위기설이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결국 이제 국내 경기가 왜냐하면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도 이제 지수 상승을 하면서 93년도에 시총이 100조를 돌파를 해요. 그래서 다시 94년도 11월에 1145포인트를 또 찍습니다. 다시 회복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92년 9월 저점 대비 약 151%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위기 때마다 과감하게 매수한 소수의 투자자는 대박이지만 대다수는 이제 촉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79년도 11.6 사태 네. 아시죠? 그다음에 93년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2001년에 이제 미국의 9.11 테러. 그때 이제 폭락할 때마다 결국에 이제 회복이 다 돼요. 그렇죠. 급락하면서 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번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네. 지수가 막 빠지는 걸 보는데 내가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게 못해요. 쉽지가 않죠. 그 멘탈이 막 붕괴가 되고 흔들리는데 그걸 내가 헤쳐나간다? 쉽지 않죠. 1000원에서 270씩 가는데 누가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안 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산주가 이제 조명을 받는 게 이제 증권거래법 200조가 있습니다. 네. 이거가 이제 폐지되면서 자산주 이제 헌팅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증권거래법 200조가 뭐냐면은 네. 그 적대적 M&A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대적 M&A. M&A요? 그러니까 M&A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네. 이 회사를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하기 들어서? 위해서 이제 주식을 사면서 네. 이제 지분 싸움을 벌이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더 많으면 유리하게. 이기는 거. 그거를 이제 거래법에서 방지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그거를 거죠? 이제 풀어줬어요.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진정이 되면서 일단 93년도 9월부터는 이제 자산주가 상승세를 타는데 네. 이제 보면은 이제 11월 국회에서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대량 소유를 못 해요. 대주주만.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는 거래법 200조의 어떤 폐지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폐지가 될 경우에 적대적 M&A가 용이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200조는 일반인의 주식 대량 소유를 제한하고 이제 경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M&A 기준이 PBR이거든요. 청산가치예요. 그래서 저 PBR주가 이제 사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또 엄청나게 주식이 오르는데 네. 그런 종목이 만호제강 나오겠죠? 지금도 있어요. 만호제강. 23일 연속 상한가 기록. 23일이요? 2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23일이요? 연속?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었어요. 있는 거예요? 만호제강이요. 네. 와, 진짜 이거 잡으신 분들은 네. 진짜 대단하죠.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그때 이제 순자산 가치가 47,000원에서 만호제강이. 근데 상장사 평균이 그때 14,000원이었거든요. 네. 93년도 9월에 3만 원 주가가 11월에 12만 원까지 가고 95년대는 30만 3천 원 가는데 이제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갈 때 네. 이제
거의 뭐 24년 정도 상한가를 쳤다고 봐야죠. 여기 그때는 이제 비율이 낮았어요. 상한가 비율이 어느 정도였어요? 3% 정도. 3% 정도였어요. 지금 같이 30%일 건 아니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리딩이 가능했죠. 근데 금융실명제 때는 또 하한가, 기세한가 15일친 종목도 있어요. 네.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한가는 거래량이 있잖아요. 기세는 거래량 없이 금융실명 그렇죠. 때 계속 내려가는. 15일 동안 하한가 친 종목들을 많이 있었어요. 와. 중소형지 중에. 그런데 미치는 거죠. 내가 아침에 하한가 주문을 해도 체결이 안 돼. 그거 팔리지가 않으니까. 15일 동안 상한가 그때는 3%니까 네. 그래도 뭐 좀 그렇지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계속 내려가는 걸 보면 보름 동안에 뭐 잠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덜컹덜컹 내려가는 근데 건데. 이제 15일 동안 하한가 쳤는데 일단 체결이 되면은 바닥이에요. 그때 또 올라가죠. 참 주식 아이러니하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PBR 종목들도 막차 다수 투자자는 이제 막차에 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큰 소리를 입죠. 그 저퍼주나 저 PBR주나 결국에는 이제 오르는 거를 보다가 저러가 말겠지 하다가 이제 계속 오르면은 이제 그렇죠. 그때 너무 늦게 잡아서. 왜냐면 내 주식은 안 오르고 막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 그쪽 또 추정을 해서 가면은 이제 그때가 상투죠. 내 주식은 그때부터 올라 빠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만호제강 이후로 이제 후발 주자가 이제 성창기업 그때 유명했어요. 선창산업, 박림, 경남기업, 충남 방적 이런 종목들이 저PBR 종목들 있는데 그때 이제 결국에 이제 PBR이 이제 개념인데 네. PBR을 이제 퍼로 풀 수가 있어요.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이제 주가 나누기 수당하면 이걸 풀면은 퍼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퍼가 또 중요하고 네. 자기자본 이익률이 중요한. 그러니까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낮은 게. 네. PBR도 낮은 게 좋은. 그러니까 퍼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겠죠. 자기자본 이익률은 거의 고정이고 퍼는 이제 거의 변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선창산업이 그 당시 93년, 94년도 보면은 상승률이 4.3배였고요. 네. 만호제강은 13.9배, 성창기업은 7.2배. 그러니까는 불과 1년 사이에 또 이렇게 오르니까 네. 이제 막차로 탈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니까요. 7배 오르고 뭐 14배 오르는데 이건 이제 그리고 서로 이제 막 이런 종목 찾기 혈안이 된 거죠. 이것도 저 PBR 종목 숨은 진주가 없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 PBR. 이게 이 당시에만 이렇게 PBR이랑 퍼가 굉장히 조금 그쵸 획기적인 거죠.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그때 이제 개념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정립이 새로 된 들어온 거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그 네. 당시에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펀드 매니저들도 뭐 PBR이 뭐야,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죠. 그때 이제 실적 가지고만 주로 할 때니까.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기업들이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 자산주라는 건 부동산을 많이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부 가치보다 위치와 용도,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아파트 그렇죠, 부지가 미래가치. 될 거냐. 그럼 이제 박림이라는 게 주요 예인데 박림이 이제 구로동에 본사 부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파트 부지로 개발되는 루머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림을 샀는데 결국에는 몇 년 후에 네. 실제로 아파트가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요? 대박 났겠네요. 그렇죠. 박림 뭐 아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네. 박림도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지주회사 또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지주회사. 90년도 대표적인 지주회사 3인방이 삼성화재, 신세계, 제일제당 이제 그룹 대표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량 계열사를 보유하는데 6개월 동안에 또 3배나 올라요. 이 종목들이. 그래서 지주회사 3인방을 하면 이제 전부 삼성그룹 계열사죠. 그러네요. 지금은 뭐 아니지만 네. 일단은 뭐 CJ에서부터 신세계 다 분리됐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이런 3인방 해가지고 삼성화재가 무려 64,600원이었던 게 약 30만 5천 원까지. 약 한 이게 6개월밖에 안 되죠. 93년 9월에 64,600원인데 94년 2월에 30만 5천 원이니까 무려 5배가 올랐죠. 6개월 만에. 네. 그다음에 신세계가 28,100원에서 94년 4월에 81,500원 약 3배 올랐고요. 제일제당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이것도 역시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지주회사들이 인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태영하고 동양시멘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룹사인데 네. 태영은 아시다시피 SBS의 지주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SBS 지분을 30% 가지고 있어가지고 태영건설인데 그 당시에 뭐 우리 건설사는 쳐다도 안 봤는데 네. 갑자기 태영건설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르는가 했더니 이게 주주회사 테마예요. 태영건설. 그래서 올랐어요. 동양시멘트도 마찬가지고 동양시멘트는 그때 이제 그 데이컴이라는 그 데이컴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데이컴이 컸어요. 뭐 SK텔레콤 뭐 아주 이제 통신업종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양시멘트하고 태영건설이 이제 뭐냐면은 정부의 이제 케이블 TV 선정과
지방 민영 방송을 허용하는 게 있었거든요. 태영이 그래서 이제 SBS 출자한다 그래가지고 이때 태영이 무려 5배 올라요. 18,700원에서 87,000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지주에서 테마가 오고 동양시멘트도 많이 올랐어요. 네. 태영건설 주가 동향 보시면은 이제 이게 몇 년도야? 92년이요? 네. 93년도에 보시면은 네. 1,000원 했던 게 어떻게 얼마까지 갔어요? 한 3,900원까지 갔었죠? 4배 오른 거 맞죠? 네. 와. 그래서 이제 90년대 전반에 이긴 거는 이제 주도주가 저퍼주 92년, 저 PBR주 93년, 블루치 94년.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업종 대표 저퍼주에다 유동성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저 PBR주는 이제 국내 토종 개인들이 개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장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면서 95년도, 98년도 이때는 이제 막 개별 종목 찾는 것도 이제 됐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만 하죠. 작전조에 이제 개미들이 또 제목부터가 벌써 마음이 아프네요.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 그 종목은 틀려요. 그런 투자자에게 거예요? 이제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 갔더니 이제 대형 포장을 사라고 이제 추천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투자자가 물어본 거예요. 무슨 좋은 재료가 있나요? 그랬더니 증권사 직원이 무공해 박스를 개발했는데 향후 수요가 엄청나다 합니다. 회사 임원들이 몰래 사 먹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의 찌라시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 포장이 그때 이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선도전기라고 있고 대경기에 로켓 전기가 있는데 이제 선도전기가 로켓 전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로켓 전기가 이제 핸드폰 사용이 본격화되면은 건전지 사용이 폭증할 거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로켓 전지가 작전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2차 전지에서 이제 탈락이 되면서 결국에는 2014년에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94년 3월에 12,000원 같은 게 7개월 만에 6배가 올라왔어요. 73,000원. 그러다가 이제 뭐 작전 좀 뭐 이렇게 구속되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망가졌죠. 근데 이제 선도전기는 그때 이제 뭐 매연 저감 장치 해가지고 그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매니저가 피스톨박이라고 있었어요. 피스톨박이 누구냐면 이제 그분이 제일은행에 있던 펀드 매니저였는데 하여튼 뭐 이런 종목을 하나 사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산다라 가지고 인기가 있었어요. 피스톨박. 근데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저도 현투 있을 때 이분도 오셨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대투도 뭐 서터린치라고 있었고 이분이 화학 담당인데 이제 피터린치 이름을 대서 성이 서씨야 그래서 서터린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투에는 또 라이플 장이라고 또 쏘면 크게 쏜다. 이분도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서터린치는 없었고 피스톨박하고 또 라이플장이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말이 너무 재밌네, 애칭이. 그때는 이제 증권사 법인 영업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뭐 피스톨박, 뭐 서터린치. 우리 감독님은 없으셨어요? 저는 없었어요. 아쉽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형 포장이 보세요. 25만 원이 약 200만 원과 8배 올랐다 이제 망가진 거 이렇게 나오죠. 선도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별로 오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미도파서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동기의 이슈킹 증시의 역사 그 가운데서도 1990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말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주식그라운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런런런 내일 만나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은 보라 돌보는 사랑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